네, 전기기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 그 중에서 직류 회전기기인 직류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강의의 달인 휴강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류기의 이론에서 정류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제3장 부분을 종류와 특성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일단은 직류 발전기의 이론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대면 등교할 때 한번 평가를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럼 평가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여러분들 등교하시면 직류발전기의 원리와 구조,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의 이론까지가 평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서부터는 다음 주 학습할 목표가 이제 직류발전기의 종류와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수업은 이 두 가지 원리와 구조, 직류발전기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업 이 동영상이 지금 온라인 클래스 상에서 재생되는 시간이 3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를 듣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어서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직류기 그리고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공개로 띄워놨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지금까지 했던 내용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 때 전기기기를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기기에는 이런 종류의 전기기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이 직류기를 배우고 있죠. 그럼 직류기라고 하는 것은 뭐 발전기하고 전동기로 나눠지는데 이 직류기라고 하는 것은 직류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로 돌리느냐, 뭐 직류를 사용하냐, 교류를 사용하냐, 이 내용 중요했었죠. 무슨 신호를 사용하죠? 직류기는? 그렇죠. 말에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직류 신호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구동의 형태는 어떠냐? 정지해 있느냐 아니면 회전하냐? 그래서 직류기는 회전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직류기는 구동 신호는 직류로 하며 구동의 형태는 회전한다. 그래서 직류 회전기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동기기나 변압기, 유도기, 전력 변환기기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주 평가 때에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기를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개념이 이제 발전기의 개념이 뭐냐, 그 다음에 전동기의 개념이 뭐냐. 현재는 지금 발전기만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직류 발전기만 배우고 있는데 전동기는 아직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발전기는 뭐다, 전동기는 뭐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죠. 전동기는 뭐죠? 전기를 소모해서 어떤 동력을 얻어내는 기기가 전동기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공학적으로 유식하게 쓰려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그렇죠.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기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변환시켜준다? 그렇죠. 예,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기기가 바로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유도 발전기, 전력 변환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현재 직류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봤던 것은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웠던 학습 목표가 바로 직류 발전기의 원리였어요. 직류 발전기의 원리. 그러면 직류 발전기의 원리로서 사용되는 어떤 현상이 뭐냐?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전기와 자기 유도 현상이란 얘기예요.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해도 맞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테두리가 전자 유도 현상이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법칙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대표적인 법칙들이요. 근데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이제 직류 발전기의 이제 직접적인 원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직접적인 원리가 뭐였습니까? 네,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밑에 가로에도 써 있습니다. 누구의 원리라고요? 네,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 FBI를 정의해봐라 라고 한다면 뭘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항상 어떤 공간에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자, 발전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의 원리라면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죠. 즉, 운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였죠. 그러면 운동을 한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전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장 영역 안에서 누가 움직이면? 도체가 움직이면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 법칙이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법칙도 발전기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적용됩니다. 유도기전력에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썼었어요. 그죠? 유도기전력의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패러데이의 법칙을 적용시켰고, 또 렌츠의 법칙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좌우지간 발전기의 직접적인 원리는 뭐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요 정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 대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기장 영역 안에서 도체가 움직이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직류 발전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만들어낼 거냐. 네, 그 얘기였죠. 자, 책에서 직류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할 때 교류 발전기의 원리 그림과 신호가 나와 있다고 했었어요. 잘못된 그림이 아니라 그랬죠. 직류 신호를 얻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직류 신호를 그럼 어떻게 알아낼까? 원래 발전기라고 하는 것, 플레밍의 법칙, 그 다음에 뭐 앙페르의 오르나스의 법칙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자기 유도 현상은 교류에 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류 신호에 대한 법칙. 그런데 직류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럼 그 교류에서 직류를 뽑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뭘까 알아봤더니 이 교류 신호의 어떤 음의 반주기, 한쪽 반주기를 반전시켜주면 이렇게 거꾸로 반전시켜주면 동일한 극성, 동일한 방향의 전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직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디어 내용에 써놨어요. 교류 발전기의 슬림링 대신에 누구를 이용해서 정류자 편을 이용해서 슬림링 대신에 누구를 이용한다? 정류자 편을 이용해서 교류 발전기에서 출력된 유도기전력의 음의 반주기를 없애거나 반전시켜주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게 바로 직류 발전기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직류 발전기의 구조였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구조. 직류 발전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네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계자, 전기자, 정류자,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브러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자, 전기자, 정류자를 직류기의 3요소라고 한다 그랬고 거기에 브러쉬까지 합쳐주면 직류기의 4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직류기의 구조를 우리가 학습 목표로 배우고 있는데 계자가 뭐하는 녀석이며 전기자가 뭐하는 녀석이며 또 정류자가 뭐하는 녀석이며 브러쉬가 뭐하는 녀석인지 그걸 알아내는 게 우리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발생시킨다?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극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N극과 S극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는 그럼 뭐하는 녀석이냐? 발전기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이제 회전하게 되는데 기전력을 발생시키거나 이건 발전기의 입장이죠. 또는 기전력을 공급받는 부분을 바로 전기자라고 합니다. 정류자는 뭘까요? 정류자는 뭐하는 놈이냐? 전기자에서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교류 전압을 무슨 형태로 바꿔준다? 직류의 형태로 바꿔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러쉬는 그럼 뭐하는 녀석이냐? 정류자 편, 요 정류자 편하고 접촉되어 있어요. 접촉되면서 얘는 무슨 일을 하냐? 전기자하고 정류자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정류자에서 교류를 직류신호로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브러쉬는 다시 정류자랑 이어져 있으니까 전기자 권선에서 만든 기전력을 어디로? 외부로 전달하는 부분이 바로 정류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의 역할, 이 친구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녀석이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계자든 전기자든 다 계자 철심과 권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철심하고 권선으로 구성이 되는데 철심은 그냥 철이죠. 권선은 전선, 어떤 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계자권선은 소형기기인 경우에는 뭐 둥근 구리선을 쓴다. 소형기기에는 둥근 구리선, 동그란 구리선을 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대형기기에서는 뭐를 쓴다? 평각 구리선을 쓴다. 평각, 네모난 각이 있는 거예요. 한 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사각형 모양의 구리선을 쓴다. 그 다음에 철심은 계자 철심이든지 전기자 철심이든지 똑같아요. 계자 권선이든지 전기자 권선이든지 계자 권선도 소형기에서는 둥근 구리선, 대형기에서는 평각 구리선을 썼다면 전기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형기기에서는 둥근 구리선, 대형기기에서는 평각 구리선을 사용합니다. 계자 철심하고 전기자 철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계자 철심은, 이 철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철손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다가 계자 철심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역할은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철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질의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냐? 규소 강판, 철하고 어떻게 쉽게 생각해서 규소는 모래라 그랬죠. 모래로 압축한 철판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층 쌓아 올려서 겹겹이 쌓아 올려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손을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규소 강판과 성층 철심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히스테리시스 손과 맴돌이 전류손으로 구성되더라.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을 해결하려면 뭘 사용한다? 규소 강판을 사용하며 맴돌이 전류손, 와류손을 해결할 때는 성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쓴다. 이거는 전기자에서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한 부분, 브러쉬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자, 브러쉬는 전기자에서 나온 그 기전력, 즉 뭐 교류 기전력이 되겠죠. 그게 정류자를 거치면 직류 기전력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 직류 기전력을 어디로? 이제 외부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발전을 시켰으면, 전기를 만들어줬으면 외부를 보내줘야 되니까 그 외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브러쉬는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강도는 어떨 것? 높을 것, 강도 높을 것. 마멸, 잘
닳지 않아야 되겠죠. 마모성은 적을 것. 그 다음에 브러쉬하고 정류자는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되는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고온에 잘 견딜 것. 그 다음에 접촉은 잘 돼 있어야 돼요? 잘 안 돼 있어야 돼요? 잘 돼 있어야 되죠. 근데 너무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지 않겠죠. 뻑뻑하겠죠. 그래서 접촉 저항이 적당할 것. 마지막으로 전기 저항. 그럼 전기 저항은 어때야 되냐? 전기 저항이 너무 크면 브러쉬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기적 저항은 적어야 된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웠던 학습 내용은 이제 전기자 권선법을 배웠어요. 전기자 권선법. 자,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전기자 권선법에는 환상권, 고상권, 계로권, 패로권, 단층권, 이층권, 중권, 파권, 그 다음에 나중에 동기계에서 뭐 이제 분포권과 단절권 뭐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대부분의 경우 중권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고패 이중으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패 이중. 직류 전기자의 권선은 대부분의 경우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으로 구성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전기자 권선법을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으로 구성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전기자 권선법을 왜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으로 구성하냐는 얘기죠.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기전력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죠. 발전을 시킬 때 발전을 이왕 돌렸는데 전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전기가 적게 나오면 좋겠어요? 전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을 때 유지 보수, 수리하기가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그렇죠. 수리하기 쉬워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패로권이냐 계로권이냐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각각의 뭐 환상권이 뭐고 고상권이 뭐고 계로권이 뭐고 패로권이 뭐고 단층권이 뭐고 이층권 중권 파권 뭐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내용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전기자 권선법을 왜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많은 기전력을 생산해낸다는 거. 두 번째, 수리가 용이하다는 거. 유지 보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자 권선법을 요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으로 보통 구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중권과 파권입니다. 중권과 파권. 중권은 직렬권이라고 그랬어요? 병렬권이라고 그랬어요? 중권은 병렬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권은 병렬권. 그럼 병렬 연결됐을 때 우리가 1학년 때 전기회로 배울 때 저항이 병렬 연결됐을 때 전압은 같았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은 달랐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중권의 특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실 거고요. 파권은 무슨 권이다? 직렬권입니다. 파권은 직렬권이기 때문에 직렬에서는 전류의 흐름은 똑같지만 전류의 크기는 같지만 전압이 분배되는 것은 서로 달랐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권의 특이한 점, 이 똑같은 전압을 얘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압을 가할 수 있는 균합환이 필요하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도 기전력을 계산할 적에 이 중권과 파권의 비교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병렬 회로수하고 브러쉬 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권 같은 경우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권인 경우에는 직렬권이기 때문에 딱 두 개만 필요한 거예요. 예. 나중에 유도기전력에서 이 병렬 회로수 A분의 Z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렬 회로수하고 브러쉬 수를 알아야 중권일 때는 극수하고 병렬 회로수가 같으니까 서로 약분이 되겠죠. 하지만 파권일 때는
2분의 P가 돼버리죠. 예, 그래서 유도기전력의 계산 때문에 이 중권과 파권의 비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 직류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유도 기전력을 유도하는 지금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뭐냐 도대체. 예, 유도되는 전압이라는 거예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 하나 있죠. 한 가닥에 걸리는 아주 한 가닥에 발생하는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럼 굉장히 작겠죠. 사실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무수히 많이 감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한 선에서 나오는 게 기전력이라면 그 기전력들이 모여서 전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유도 전압입니다. 유도 전압.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 과정 모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기능사 시험에서는 간혹 어렵게 요 과정을 묻는 시험 문제가 간혹 있어요. 예.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기자 총 도체수를 Z라고 하고 병렬 회로수를 A라고 하면, 자, 전기자 총 도체수는 줘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 A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 시간의 학습 목표에서 중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극수하고 같았고 파권일 때는 병렬 회로수가 2라 그랬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도기전력식 때문에. 그러면 접속된 도체수는 A분의 Z가 되겠죠. 그래서 총 발생하는 전기자 도체에서 발생하는 유도기전력 이 대문자 E는 어떻게 되냐? E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60A분의 PZ 파이 N이다. 60A분의 PZ 파이 N이다. 이렇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60A분의 P자 파이 N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60A분의 P자 파이 N이다. P는 극수, Z는 전기자의 총 도체수, 이 파이는 평균 자속수, 그 다음에 이 N은 뭐였어요? 권선수예요? 속도죠, 속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A분의 PZ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잖아요. 극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전기자의 총 도체수가 몇 개냐,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죠. A라고 하는 것은 병렬 회로수라고 그랬는데 중권일 때는 극수하고 같았고 파권일 때는 무조건 2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0A분의 PZ는 항상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을 K로 치환해서 K파이 N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도 기전역식 요거 하나만 그냥 외우시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웠던 것이 이제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 전기자 반작용이 도대체 뭐냐?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원래는 전기자가 회전을 안 할 때는 전기자에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근데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기자 권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발생한 자속, 자기장이, 즉 전기자 자속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원래 있던 N극과 S극, 계자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쁜 거라 그랬어요. 그럼 나쁜 현상이 어떻게 생기냐? 네. 자기력선의 분포를 일그러뜨리더라.
요 왼쪽에서 회전을 안 할 때는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고든 자기장이 가는데 만약에 회전하게 되면 발전을 하게 되면 요런 일그러진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럼 자기장이 일그러졌으니까 중성축, 전기적 중성축에 이동이 발생하더라. 그럼 이동이 발생하는데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하며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전동기는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되더라. 자, 중성축이 이동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요 중성축 쪽에다가 원래 브러쉬를 달아주는데 이 중성축이 이동해서 브러쉬를 딱 놨을 때 제대로 일치하지가 않죠. 중성축과 브러쉬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뭐가 발생하더라? 불꽃이 발생하더라. 불꽃이 발생된다는 것은 에너지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도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뭐 자속, 계좌의 주자속까지 감소시키더라. 또 불꽃이 많이 튀니까 기기의 수명도 단축되더라. 즉 나쁜 거. 네, 나쁜 거.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을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아니죠. 뭔가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브러쉬의 위치를 전기적 중성축으로,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원래 기계적 중성축 였다가 두는데 이거를 아예 옆으로 틀어서 브러쉬를 이렇게 접속을 시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브러쉬를 아예 전기적 중성축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 기하학적 중성축에다가 동극의 보극을 설치해 가지고 이 일그러졌던 주자속을 이렇게 이쪽 올라간 부분은 내려주고 내려간 부분은 올려주는 보극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자 반작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뭐를 선택해 줘야 된다? 보상권선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직류 발전기의 이제 정류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정류작용의 아이디어, 정류를 할 때의 아이디어는, 자, 우리가 정류작용을 배웠습니다. 정류작용의 아이디어는 뭐였죠? 예, 원래 교류 신호의 어떤 음의 반주기, 한쪽 반주기를 반전시키는 게 바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가 뭐냐? 이렇게 정류자 편을 두 곡으로 나누면 이렇게 반전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도체를 이렇게 네 개로, 정류자 편을 네 개로 나누면 요런 이 실선, 파란색 실선의 어떤 파형이 나중에 기전력으로 브러쉬에서 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물결이 이렇게 크게 쳤지만 요 파란색 신호는 물결이 이렇게 작게 치고 있죠. 그럼 이 만약에 정류자 편수를 더 많이 늘리면 물결 치는 게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럼 깨끗한 거의 직류 같은 직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뭐 그 밑에 나온 게 이제 밑에 배운 것들 우리가 뭐 이제 1번 직선 정류, 2번 정연파 정류는 양호한 정류로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3번 부족 정류나 과정류, 4번 과정류 같은 경우에는 불꽃이 발생을 해서 정류하기가 상당히 불량한 정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내용이에요. 이제 직류 발전기의 효과적인 정류를 위한 방법이 뭐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효과적으로 정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냐? 바로 보극을 설치하는 겁니다. 보극. 별도의 극이라는 거죠. 보극. 극을 보상하는 극을 설치한다. 그게 바로 무슨 정류다? 전압 정류라고 합니다. 왜 전압 정류가 되느냐?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 효과적인 정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보극을 설치한다. 그게 무슨 정류? 전압 정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접촉 저항이 높은 어떤 탄소질 브러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저항 정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정류를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인덕턴스를 작게 합니다. 인덕턴스를 작게 하면 뭐가 감소되니까?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정류 주기를 길게 하면 정류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류 주기를 길게 하면 뭐가 감소되니까? 그렇죠.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즉 보세요. 저항 정류 하나만 빼고는 인덕턴스를 작게 하니까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해서 깨끗한 효과적인 정류가 됐죠. 정류 주기를 길게 했더니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감소해서 효과적인 정류가 됐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정류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보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시간에는 거의 30분 동안 지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지금 3주차가 되는데요. 3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정리한 내용 갖다가 여러분들이 등교하셨을 때에 평가를 한번 좀 보려고 지금 계획 중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의 달인 휴강 최이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